논쟁 여부를 결정하는 생각 점검 리스트. 결승전이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파네가 나는 호텔을 빠져나가서 필리핀 비행기를 탔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뭔가 먹으면서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콜라름 보도 대회 때문이 아니라 10년에 넘도록 오직이 하나에 강박적으로 매달려왔기 때문이었다. 내 옷 중에는 잉크 자국이 묻어있지 않거나 호주머니에 인덱스 카드나 포스트잇이 들어있지 않은 게 없었다. 대회를 한번 치를 때마다 목이 쉬어서 회복에 몇 날이 며칠이 걸렸고 그 기간도 길수록 길어졌다. 넌 이걸 왜 하는 거야? 어느 날 밤에 악사르가 물었다. 나는 뭐라 말하려 했지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악사르가 2015년 1월 마지막 주 일요일 고요히 눈이 내리는 저녁에 나는 바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리진 친구들과 놓친 파티가 너무 많았다. 나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을 룸메이트 조나가 내게 맡겨놓은 화분도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기말 시험도 치러야 할 터였다. 무엇보다도 그간 우리가 갖고 온 환상의 파트너십을 내가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우리의 딱딱한 대회는 꼭 헤어지는 연인들이 할 법한 대사 같았다. 바넬레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의 우울한 표정에 나는 그만 얼마든지 다른 파트너를 찾아봐도 된다고 덧붙이고야 말았다. 내가 토론 경력을 정리하고 있던 그 즈음에 캠퍼스에서는 이제 막 토론이 불붙기 시작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만병을 실은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파리 사무실 직원 1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나면서 이어져 몇 달 동안에 유럽에서는 이민자 위기가 발생했다. 하버드가 정치에 열을 올리는 곳은 아니었다. 한때 반문화주의가 만연했던 적도 있지만은 그것도 다 옛날 얘기였다. 캠퍼스에서 가장 남용되는 마약은 아마 리탈린이었을 것이다. 가장 인기 있는 과외 활동은 컨설팅, 금융 등 다양한 화이트 컬러 직종을 흉내내는 활동이었다. 대부분 정치 같은 데는 신경 쓰기가 너무 바쁘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캠퍼스에서 뜨겁게 돌아온 정치적인 논쟁의 실제보다 더 양극화되어 보였다. 나는 그 소동을 대부분 무시하고 지냈다. 날이 좀 풀리고 캠브리지 주민이 날씨에 우울해하는 우리는 8번 서로 농담 따먹기를 하거나 잡다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다른 친구들이나 기숙사생에 합류하던 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바마케어, 대법원 심리, 파리 기후 협약 같은 뉴스를 꺼냈고 이런저런 의견을 올렸다. 이런 대화가 나면 우리 다들 파넬레와 나를 쳐다보면서 잠깐 너희 둘이 맨날 하던 게 이런 논쟁이 아니었어? 라고 물었다. 파넬레는 한마디로 제 얘기를 맞아. 파넬레는 반대 유혹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했다. 바로잡아야 할 점이나 해야 할 주장이 있으면 도저히 참지를 못했다. 그의 이런 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지만은 이따금씩 끝없는 싸움에 휘말려서 끝내 자책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 나는 그와 정반대로 행동했다. 내가 토론에서 배운 한 가지 교훈은 토론은 시작하기 쉽지만 끝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작, 중간, 끝을 정해놓고 게임에서조차 경쟁심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려면 토론자는 실수를 저지르며 사람들은 긴장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 감정은 토론이 끝나고 나서까지 그대로 남았다. 그때쯤 나는 논쟁에 뛰어들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었다. 실제 할 것은 먼저 실제로 의견 차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떤 논쟁은 진짜 반대가 없는 상황에서 전개된다. 중요한 할 것은 다음으로 의견 차이가 과연 반대를 정당화할 만큼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일까? 세 번째로 반대의 소재는 양극이 할당된 시간 안에 어떤 결론을 향해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경제나 가족 문제처럼 거대한 주제가 토론에 부적합한 이유이다. 반대의 구체적이다. 목적이 상호 수용 가능할 것. 마지막으로 내가 반대에 나서는 이유는 과연 상대방의 이유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논쟁에 뛰어든다. 정보를 얻으려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심지어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우리가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상대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의 동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가차없이 겨울을 향해 달려가는 가을 학기와 대조적으로 봄 학기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희망의 이유를 주었다. 하버드의 시험 기간은 두 주였고 이 기간에 학생들에게서 최악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인 범위나 개인적인 의무를 다 내팽개쳐도 용서되는 조크 카드였다. 5월 초에 눈부신 어느 화요일 어느 오후에 경제학 시험이 24시간도 채 안 남았을 때 나는 전화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한 식당에 좀 늦게 도착했다. 내 룸메이트는 몹시 화가 난 모습이었다. 그가 아침에 오늘 캠퍼스 내에 자전거 수리점 아르바이트가 있던 날이라 점심시간이 빠듯하고 미리 일렀지만 나는 시험 준비에 몰두한 나머지 그걸 까맣게 잊었던 것이다. 의자를 배에 앉으려는데 전화가 나를 지쳐가기 시작했다. 너 요즘 계속 이런 식이야? 내 시간 땅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네가 늦은 게 벌써 5번째야. 오늘도 너한테 아침에 미리 일러줬잖아. 수리점에 손이 모자란다고. 사장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너처럼 늦은 적이 있어? 전화는 화를 냈다. 내가 자기 따위에는 안중이 없다는 전화의 주장을 당장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면서 4가지 체크리스트를 떠올렸다. 그 주장을 실제하고 중요하고 구체적이고 그 목적을 서로 수용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 나도 내 시간을 소중히 여겨.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니까. 하지만 말하다 보니 전화에 다른 주장이 다시 떠올라서 나는 쥐어짜듯이 대답했다. 요즘 계속 이런 식이라니. 지금 금요일에도 과학관에서 나를 30분 가까이 기다리게 했잖아. 나는 반응을 살피려고 그의 얼굴을 한번 살피고 계속 말했다. 게다가 너희 사장은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못하는 히피잖아. 내 생각에는 네가 아르바이트 일을 너무 진지하게 여기는 것 같아. 내가 늦은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이게 정말 인성운운할 일이야? 내가 한마디씩 덧붙일 때마다 전화는 인상을 찌푸렸고 얼굴은 갈수록 부개졌다. 자기 정말을 챙겨들고 남의 일을 하러 자전거 수리점으로 갈 때쯤에는 나 피직의 비트색이었다. 나중에는 기숙사에서 다시 얘기해. 전화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눅눅해진 샐러드와 함께 식당에 홀로 남겨진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이 이해해보려고 애썼다. 이 사건으로 4가지 체크리스트의 한계가 보였다. 나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생각해봤다. 논쟁이 이렇게 쓸데없는 확대되는 걸 막으려면 이 논쟁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만 묻는 게 아니라 논쟁 안에서의 주장들 중에서 어떤 주장에 대응할 것인도 선택하는 게 아닐까? 2가지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을 듯하다. 필요, 분쟁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주장을 밀고 나갈 필요가 있는가? 진전,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특정 주장에 대응할 경우에 분쟁의 전반적인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가? 둘 중 하나에만 그렇다. 전화가 제기한 애초의 불만 중에 2가지 주장만이 이 기준을 충족했다. 하나는 내가 5번이나 늦었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내가 부주의한 사람이라는 핵심 증거였기에 나는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그의 나머지 불만은 개념치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 그 불만들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분쟁의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진전을 볼 수 있을 테였다. 우리 의견 불일치가 전면전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 차이는 남겨두어야 했다. 오후에 기숙사로 들어오면 매사추세츠가 있는 24시간을 운영하는 상점에 들러 하이의 선물로 간식거리를 몇 개 샀다. 나는 그러면서 전화에게 할 말을 연습했다. 2층 우리 월등으로 올라가면서 잘 반대하는데 필요한 지혜가 생겼다. 반대로부터 안전한 공간, 안전하게 반대할 공간. 6월 16일 아침에 여름 인턴으로 일하는 사무실에서 몇 블록 떨어진 트럼프 타워도 도널드 트럼프가 황금색 계단을 걸어 내려와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로 했다고 공표했다. 그의 연설, 저는 신이 만들어낸 가장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에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뉴욕 친구들부터 내게 그저 지나가는 일뿐이라고 장담했다. 오래전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3학년 첫 학기 맞아서 9월에 캠퍼스 들어왔을 때 트럼프가 진지한 화제거리가 되었다. 가장 반대의 목소리 높인 사람들은 여성 이민자 소외 계층이었다.
나는 이런 우려를 이해했지만 그 어느 어떤 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 분석의 깊이는 고작 트럼프가 TV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라는 점도 주목. 하지만 이 악이 가득한 배우가 언론의 자유라는 보안에 엄청난 증거를 발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지. 그런 사람이 보여야 할 합당한 발언 제안해야 하는지 그걸에 대한 토론을 보면서 나는 캠퍼스 곧 논쟁의 전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지난해는 미국과 영국의 대학들이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에게 수상소감이나 공개 강의를 요청하는 일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4월에는 기숙사에서 15km 떨어진 매사추세츠주의 월섬에 위치한 브렌다이스 대학교에서 얀 히르시 알리라는 이슬람 비판가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철회한 일이 있었다. 종교에 관한 가거 발언 때문이다. 처음엔 영예로웠던 일이 이제는 수치스러운 순간으로 전락했다. 그들은 내가 그냥 침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기는 타임의 성명서를 썼고 이 글은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되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우파는 문제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메시지를 퍼뜨릴 플랫폼을 갖지 못하도록 막는 데 능숙했다.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대학 당국은 멜컴 X 같은 혁명가가 캠퍼스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 이런 면에서 이 복잡한 플랫폼 빼앗기 논쟁은 과거의 뼈아픈 경험 탓이었다. 1968년 영국 보수당 정치가 이낙 파월은 영국으로의 대량 이민에 반대하는 선동적인 역할을 연설을 했다. 그는 앞을 내다보면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처럼 저 역시 티베르 강이 피로 물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피로 물든 강 연설은 영국 정치에 해악을 끼쳤다. 역사학자 에번 스미스가 저서 플랫폼 주지 않기에서 말했듯이 구급화의 부상을 막으려는 좌파 단체들은 구급화 지도자의 대정연설 기회를 보정하는 공통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1972년 9월에 국제 마르크스주의 그룹 기관지 레드몰은 인종주의자에게 플랫폼을 주지 말라고 요구하고 회원들에게 국민전선 같은 단체가 모이거나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중대한 금지사항을 추가했다. 파시스트와 공개 토론을 벌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들과 토론하는 모든 진보주의자는 자기의 의지와는 반대로 결국 그들을 돕는 셈이라는 이유였다. 연설을 방해하는 게릴라식 행동은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었지만 1974년 4월에 이들 좌파 단체의 학생 대표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법을 찾았다. 전국 학생연합의 정책과 이 플랫폼 주지 않기 개념에 대한 여론은 이후에 40년 넘게 계속 진화했다. 예컨대 1980년대 마그리 대처 정부는 대학에 그 어떤 단체의 기도라도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책 목표를 구실로 부정등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명령함으로써 이 정책에 철퇴를 가했다. 영어의 플랫폼 주지 않기 토론에서 오간 핵심 주장들이 마침내 미국 캠퍼스에도 재현되었다. 2015년 1월 시카고 대학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생각이 일부 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 불쾌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비도덕적이고 방향에 틀려도 해서 토론이나 수기가 억압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우리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말을 못했다. 여러분이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지닌 사람이 말을 걸어온다면 그 사람과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나는 너무 예민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며 그들의 입을 닫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내가 이 열띤 토론에 참여하도록 만들지는 못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미 문제의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한 터였다. 나는 농담이나 격가지 이야기로 은근슬쩍 빠져나갔다. 그러던 9월 마지막 주 어느 고요한 저녁에 마침내 이제 저는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해마다 가을이면 우리는 하버드대 토론팀은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대가로 다른 대학들 등과 대회를 주최했다. 나는 일상적인 팀 운영과는 거리를 두었지만 운영위원단은 내게 가장 논쟁이 심한 업무에 속하는 논제 선정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토론 경력이 가장 많은 우리 10명은
운영위원단의 회의 장소인 정겨운 킨시하우스 뒤쪽 식당의 좁은 타원형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일단 우리는 서로 팔꿈치가 부딪힐 정도로 열심히 치킨 샐러드를 먹었다. 최악의 논쟁은 이런저런 이유로 무척 논쟁적인 주제들을 놓고 벌어졌다. 유럽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합법화해야 한다. 홀로코스트 부정을 정부는 성전환 수술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신은 없다. 이런 주제는 나의 체크리스트를 봐도 애매했다. 가장 논쟁적인 주장들 중에서 상당수는 실제하고 어떤 주장들은 그거저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일까? 이런 거. 1960년대 중반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한 가지 분명한 해답. 반대 자체가 공격적이고 바보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토론은 결국 끔찍한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종교처럼 첨예한 문제에서는 이 현상이 배가 되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을 삼가고 정치 철학자 테레시 베얀이 예의 바른 침묵이라 명명한 태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나는 예의 바른 침묵을 지키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은 민감한 주제일 경우에 토론의 대립적인 형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토론장 제약의 불안당은 스스로를 이단자라 부르는 언론의 자유를 잔혹한 세에 대한 허가증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었다. 논제선장 회의 때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불쑥 무심하게 질문을 던졌다. 불필요한 골칫거리 좀 피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될까? 데일은 공정문제 전문인 오랜 팀원이었다. 보수적인 소도시자는 그는 금기로 여겨지는 생각들, 젠더, 정치, 도덕성을 발전시키는 공간을 토론대에서 찾았다고 한다. 데일이 설명한 것은 다른 종류의 안전한 공간이었다. 반대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반대할 공간. 민감한 주제를 피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첨예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적 토론을 주최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선 한 가지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다. 토론에서 모두의 평등한 도덕적인 지위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예의보다도 자기 보호의 문제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공적 토론을 주최하는 일의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했다. 공적 토론을 주최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결정은 개인적인 일정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기도 하다. 케이블 TV에서 시위에서든 대학 캠퍼에서든 공적 토론에 어떤 함의가 담겨 있다. 그 주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큼 가치가 있고 두 가지 합리적인 입장이 존재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주장이든 그에 따르는 부담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도전받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지만 토론이 개인적인 사안과 날 그대로 관계될 때는 고통의 무게가 배가 되었다. 이 체크리스트 논쟁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네 가지 체크리스트와 공적 관계를 위한 정치적인 고려는 장애물처럼 보였다. 대학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멘토 중 한 명인 문학자인 스케리 교수님은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차단 속도를 늦추고 사람들이 동의사항을 반복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장애물과 일종의 검문소, 예컨대 이런 식은 양측이 상대의 마음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주고 스케리 교수님은 차단이 갈등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스케리 교수님의 이론이 뜻하는 바를 훨씬 작은 차원의 분쟁에 적용해서 이해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심각한 분쟁은 말로 하는 논쟁이다. 언쟁은 우리를 고갈시키고 상처를 준다. 하지만 언쟁에는 멈춤장치, 즉 이 언쟁에 참여하는 데 동의를 하는지 묻는 기회가 없다. 내게는 두 개의 체크리스트, 내가 정리한 네 가지 체크리스트와 두 가지 논제 선정. 목표는 모든 논쟁을 배제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반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쁜 논쟁을 배제하는 일이었다. 반대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 전투를 잘 골라야 했다. 다시 토론을 새겨라. 그리고 승리. 논제 선정 회의를 하고 몇 주 뒤에 캠퍼스 차가운 가을 공기를 내려앉아 나도 모르게 다시 토론대회 생각이 났다. 가장체의 리더들과의 대화의 영상을 검색하다 그런 마음이 토론과 거리를 둔 9달 동안에 나는 그럭저럭 잘 지냈다. 머리를 기르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했다. 하지만 그 시간 토론의 어떤 면들은 그리웠다. 토론에 대해서 나 역시 인정했던 비판 중에 하나는 토론이 번지르르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상업적인 대리모나 세금 정책처럼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고작 2시간 동안 주고받는 말로 다룰 수 있느냐는 비판이었다.
나의 경우에 토론 바깥에서의 시간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게 했다. 일상에서 나는 중첩된 여러 주제를 넘나드는 대화 속에서 불쾌한 생각이나 자극적인 논평을 접하면 그 즉시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토론은 미리 준비하고 반대 관점을 기울여 듣고 주어진 주제에 천착하게 만들었다. 이 활동을 보면 학교의 연구 활동보다는 덜 섬세하지만 비극적인 상황을 유발하는 일도 적었다. 나는 토론대회 트로피를 기숙사 방문지 서복한 책장 맨 위에 올려두었다. 시선이 가장 덜 가는 곳이어서 이 싸구려 트로피들은 모양이 되게 비슷했다. 단이나 그 위로 사람 한두 명의 단상 위에 서서 논쟁을 벌이는 형상이었다. 예전은 트로피를 볼 때의 빛깔, 가짜, 등 서를 나타내는 숫자만 눈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자기 말이 제대로 가볍게 하느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보였다. 며칠 뒤에 파넬의 방에 찾아가서 12월에 열리는 세계대회에 함께 나가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런 제안을 하는 게 두려웠지만은 2년 전에 우리가 캠퍼스에 막 도착했을 때 그가 또 같은 용기를 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위안이 되었다. 파넬리가 나를 끌어당겨서 포용하기 전에 한 말이라곤 자기는 내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는 게 전부였다. 12월 말 우리는 애틀란타에 있는 파넬리의 친척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날아갔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에 파넬리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더는 대회를 준비를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난 이제 지쳤어. 징조 같은 걸 믿는 사람이란 승리의 약속으로 여길 만한 게 도처에 있었다. 한때 비잔틴 제국있던 영토에서 그리스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이름은 알렉산드로 대왕 여왕의 여동생의 이름이었다. 데살로니카는 데살리아 승리라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된 전투에서 마게도니아인들의 거둔 승리를 의미했다. 하지만 경고 신호도 있었다. 이 도시의 수소 생기자 영웅인 데메트리우스가 창에 찔려 죽은 곳이기도 했다. 이 곤 속의 젊은 성인인 그는 반짝이지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파넬과 나는 1012경기를 순조롭게 치렀다. 평관도 좋고 경험도 있으니 쭉쭉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승까지 가지 못할 게 분명했다. 많은 정정과 공정한 심판 앞에서 누구도 숨을 곳이 없었다. 토론에서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또 증명해야 했다. 대회 8일째 되는 날 대부분의 팀이 탈락하고 고작 4팀만이 남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성향은 시드니 대학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세르비아 PP 칼리지에 다시 등록한 전 옥스브리지 북아메리카 대회에서 우리의 적수였던 강한 실력 가진 토론토 대학교 팀 그리고 우리였다. 우리는 최종 결승전을 치르기 위해서 버스에 오르면서 짧은 인사만 주고받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모든 소리를 잠재웠다. 도로는 한산의 꼭목적지로 가까웠다. 아드레날린이 아직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늘 감기가 두려웠다. 창밖으로는 베스트푸드점과 휴대폰 가게 사이에서 어디쯤인가 고대 비잔틴 건물들이 휙 지나갔다. 나는 피로를 떨치기 위해서 계속 다리를 떨었다. 2블록만 더 가면 됩니다. 대회 운영위원회는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 철학과 학생이 외쳤다. 데살로니가 콘서트홀에서 버스가 정차했다. 입구에 늘선 현수막에는 토론이 귀환하다라는 이번 대회의 공식 슬로건이 박혀 있었다. 내용망이 잘된 건물에 들어서자 일성적인 안내자가 바로 다가와서 이곳에는 음식도 음료도 없다고 상기시켰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벽과 바닥 천장이 온통 시커먼 동물 같은 주황홀 뒤쪽 공간에서 우리 네 팀은 아무 표시도 없는 상자에 손을 집어넣어서 종이를 하나씩 꼽았다. 내 손에 들린 종이에는 제일 여당이로 쓰여 있었다. 파넬리와 내가 준비실로 달려가는데 우리 경쟁자 중에 하나가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사실 비하하는 전략이었다. 만일 토론을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청중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전하게 패배할 것이었다. 우리는 다양한 주장을 내놓은 대신에 몇 가지 주장에만 집중할 계획이라. 어떤 토론이든 100가지 반대 주장을 펼칠 수 있어 그중에 어떤 주장을 택하고 어떤 주장을 버릴지 선택해야 하지. 결승전 때는 특히 더 중요해. 승리하는 팀은 절대 작은 것에 주장해서 힘을 빼지 않지. 승리하는 팀은 그 토론에서 진짜 토론거리가 뭔지를 찾아낼 줄 알아. 내가 파넬에게 그 조언을 말하자 반대수하며 우렁차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토론에서 진짜 토론거리라는 말이지. 그래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겠어.
6시 30분이 되자 콘서트홀 조명이 어두워졌다. 기대차는 걸로 활기차게 잡담을 나누던 1,400여 명의 청중은 우리가 무대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집중했다. 나는 검은색과 파란색 사인펜 뚜껑을 열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메모지도 챙겨두었다. 그리고 단상으로 걸어서 토론을 개시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은 국적이 어디든 독재 체제 하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구제라는 독재 체제 말입니다. 부당하게 획득한 자본에 속박당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동인이 없는 지주계급에게 제약당하고 단순한 생계의 사슬에 꽁꽁 묶인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믿는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결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청중사이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이 본격 마르크스 장광설이 상당히 급진적이고 수사법 역시 열성당근 같다는 것을 잘 알았다. 말이 먹고 몸을 통과할 때마다 이상한 짜릿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이 전략에 자신이 있었다. 우리가 청중에게 이것을 거대한 문명 토론으로 바라보도록 설득하려면 예를 들어 보여야 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한때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지닌 노동력과 생산 능력 이상으로 존재를 정의하는 공동경제 체제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지하는 세상입니다. 나는 주어진 7분 대부분을 사유재산은 존엄성에 해를 끼친다는 한 가지 논점을 증명하는 데 사용했다. 스피드 조정에는 보통 신체적인 긴장을 그리 심하게 겪지 않는다. 아드레날린이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어서 경험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야당에게 꼭 들어야 할 말은 재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입니다. 그게 왜 정당한지, 어떻게 역사가 보여준 대로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지를 야당은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미용에서 깨어난 것은 파넬레의 반론을 듣던 도중이었다. 몇 분에 걸쳐서 토론을 원칙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으려 애쓰던 파넬레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속도를 쳐 말하기 시작했다. 파넬레는 바르샤바 개토에서 일어난 봉기살이에 초점을 맞춰 논리를 전개했다. 자기 방어는 설령 실패가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정당한 것입니다. 파넬레가 우리와 같은 왁스를 받으며 자리에 앉을 때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4시간 뒤에 파넬레와 나는 인접한 군의식당에 앉아서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다. 나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힘들어하다가 돌마 한 접시를 폭식하며 오락가락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자 결승에 진출한 네 팀이 결과 발표를 듣기 위해서 앞쪽으로 불려나갔다. 고기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포옹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토론이 박상막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알았다. 그때 독특한 억양으로 구원의 소리가 들려왔다. 제1여당팀, 우리가 이겼다.